월가에서 주목하는 핫트렌드, 과연 뭘까요? 외신 캐스터들이 은밀하게 전하는 월가 뒷이야기. 알아두면 쓸데 있는 월가 이슈들. 월가의 늑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대명절 풍성한 한가위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월가의 핫 트렌드들을 모아 올 연말을 뜨겁게 달굴 주도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나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은 씨가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겠어요. 요즘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죠. 이거를 좀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외신 뉴스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SNS 현피 이야기입니다. 이 현피가 현실 플레이어 킬의 줄임말로 SNS에서 힘대결을 벌이던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이제는 SNS로 전면 승부를 벌였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가 지난 7월에 스레드라는 새 SNS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머스크가 X,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 트위터에 실망해서 이탈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타가 새로운 SNS를 출시하자 이 스레드가 과연 트위터의 아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건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민 씨는 스레드 써보셨나요? 스레드가 막 출시됐을 때 너도 나도 계정을 다 만들었는데 귀찮아서 저는 끝까지 난 안 만들어야지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어서 지금도 계정은 없는데요. 보아 씨나 가은 씨는 만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하도 광고를 하길래 한번 만들어는 봤는데 그 이후에는 딱히 사용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다운은 받아봤는데 사용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징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형성된다. 이게 또 사용자 경험 특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 모바일 버전이 출시됐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크버그가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앱을 바꿔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트위터 경험 썰도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트위터를 지금은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때 아이돌 덕질용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트위터랑 스레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스레드가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는 반짝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시들해졌다 이런 기사를 보고 본 것 같은데 이용자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처음 스레드가 막 출시가 됐을 때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게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스레드 출시 직후에 트위터의 트래픽이 전주 대비 5%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11%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의 경영 방식에 좀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스레드로 갈아탄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이제 스레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데 흥미롭게 몇 주 뒤에는 이 둘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7월 28일에 자신의 X 계정에 X가 올해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의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이 X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5억 4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래프를 공개를 한 건데요. 다만 이 6월 달은 아직 스레드가 출시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좀 간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레드의 이용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커버그도 7월 27일 이 스레드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선 뒤 이용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을 했고요. 7월 21일을 기준으로 스레드의 전 세계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1,300만 명으로 2주 만에 70%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용자가 스레드 앱에서 머무는 시간도 하루 평균 4분 정도로 정점이었던 19분에 비해서는 79% 감소했고요. 7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레드 이용자 수가 80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최신 자료가 있는데요. 8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트위터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62만 명, 또 월간 사용 시간은 6,265만 시간이었습니다. 스레드는 반면에 월간 사용자 수가 73만 명, 또 월간 사용 시간은 47만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레드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X의 경우에는 기존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이름만 바꾼 거고 스레드는 아예 새롭게 출시가 된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수나 거기에 따르는 사용 시간을 대놓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감소되는 추이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웹분석 전문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스레드의 전체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출시 이후 최고점이 4,900만 명을 경신했던 지난 7월 7일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라고 해서 딱히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수민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레드의 국내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지난 7월 7일 17만 명을 넘어섰고 닷새 뒤인 12일에는 25만 명이라는 정점을 찍었지만 약 한 달 뒤인 8월 6일에는 반토막인 11만 명까지 추락을 좀 했습니다. 신규 설치 건수도 국내 상륙 첫날인 7월 6일에는 9만 건에서 다음 날인 7일 하루 사이에 13만 건까지 늘었는데 8월 6일 기준으로 약 이제는 만 건도 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가게도 한번 문을 열면 오픈빨이란 게 있는데 스레드의 오픈빨은 그러니까 거의 4주도 채 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근데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레드를 한번 깔면 재밌는 마음에 호기심인 마음에 한번 깔아는 봤지만 사실 이게 꾸준히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 X라는 이름이 아직도 저희도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X라고 해야 돼. 트위터랑 X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활용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곤 하는데 흥미로웠던 건 그래도 X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트위터 매출은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이것도 오픈팔처럼 이름빨인가요? 아, 이름빨. 궁금해서 이제 매출이 늘은 점도 있겠지만 프리미엄 구독자 영향이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X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유료 구독 서비스 관련한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구독자들은 트위터 인증 마크인 파란색 배경에 하얀색 체크무늬 이름 옆에 뜨는 그 이제 인증 제도,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여러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이제 한편 스레드는 출시 이후에 메타의 첫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메타가 출시된 이후에 이용자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그 실적은 아직 반영이 된 게 아니라서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그 지점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레드가 이렇게 조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단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업계에서 꼽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조사를 해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속성의 차원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이 땡땡톡은 사용 안 하고 이 다이렉트 메시지로 서로 소통을 해야 진정한 MZ세대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DM, 다이렉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스레드는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그런 서비스가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SNS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충분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다이렉트 메시지가 없으니 사람들이 초반에는 호기심에 조금 사용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리하지 않네? 다른 SNS들이 훨씬 더 편리하네라는 마음에 조금 더 스레드에 대한 그런 애정이 조금 식어간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광고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NS 광고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지나친 광고는 또 약간 사용자들의 피로를 좀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전해드렸다시피 이 스레드는 초반에 인플루언서빨, 연예인빨로 굉장히 흥행몰이를 많이 한 SNS 중 하나죠.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셀럽들이 해외에서는 조금 사용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이 스레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브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욕망으로 망가진 스레드의 피드를 보고 사용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SNS의 피드는 조금 간편하고 간결하고 기본적이고 빠르게 좀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광고가 지나치게 많은 게 사용자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남겨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독자성 결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레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 이것만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이것을 좀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요. 사실 스레드는 다이렉트 메시지도 없고 광고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스레드만이 가지는 엄청난 장점도 없는데 왜 스레드를 사용하냐 쉽게 말하면 요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스레드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레드도 재빠르게, 발빠르게 뭔가 대책을 강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탈자를 잡기 위해서 웹 버전을 출시했다. 이것도 좀 하나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언어 번역 기능을 더한 점도 일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래서 스레드가 아직까지는 살짝 뭐 X에 비하면 좀 부진한 느낌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패를 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뭐 스레드가 조금 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더 큰 SNS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고요. 그리고 스레드의 유럽 상륙 또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유럽연합 사용자들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 유료 버전을 내놓을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성과를 내서 스레드가 유럽에 상륙을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X를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화이팅입니다. 네. 어쨌든 다은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굳히기에 들어간 X 그리고 수민 캐스터 그리고 보아 캐스터가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스레드. 자, 누가 독자들의 마음을 빼앗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 두 기업을 이야기를 하려면 CEO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CEO들의 맞대결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머스크랑 주커버그가 싸움을 한다? 이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곤 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코리안 좀비라고 불리는 정찬성 선수의 UFC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이제 갑자기 문득 이 싸움이 생각났어요. 이 두 CEO가 싸움을 했나 안 했나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두 사람은 링에서 싸움한 게 아니라 양복 차림으로 의외의 장소에서 마주했다고 합니다. 1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빅테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규제 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고요. CNN은 두 사람이 한 방에 있는 것은 이 케이지 격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 처음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머스크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원한다면 if he wants 싸울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주커버그는 반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의회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머스크의 X와 저커버그의 스레드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 좀 결정을 해볼까요?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민 씨는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스레드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인스타그램을 그래도 많은 MZ세대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커버그가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스레드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아 씨는? 저는 사실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X에도 마음이 조금 가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서 스레드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으니 저는 지고지순하게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화이팅! 자, 그럼 가은 씨는요? 저도 이제 메타가 SNS를 참 잘한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하지만 스레드의 경우에는 조금 X를 성급하게 따라잡으려고 성급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먼저 계획을 내놨던 머스크의 X에 한 표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밸런스 게임의 승자는 누구죠? 스레드? 저는 X. X. 그럼 스레드가 승자네요. 스레드가 승리입니다. 2대 1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이 긴 추석 연휴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보아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또 재미있는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OTT 많이 보시죠? 다들 OTT 많이 보고 계시죠? 없으면 안 되죠. 요즘 뭐 보세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보세요? 저는 요즘 군인물에 빠져서 신투 그리고 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즘 넷플릭스에만 나오는 건가요, 지금? 딥의 경우엔 넷플릭스에 나오고요. 신투는 이번에 넷플릭스에 안 나와서 따로 다른 OTT 플랫폼에서 보셔야 해요. 저는 요즘 나는 에 빠졌어요. 이게 연애 교과서가 아니라 인생 관계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연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출연해 보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불러주신다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뭐 하나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결제해야 되고, 뭐 하나 보고 싶으면 티빙 결제해야 되고, 뭐 하나 보고 싶으면 디즈니 플러스 결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OTT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하면 또 새로운 OTT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국내외 모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OTT 하면 그래도 전통적인 강자 넷플릭스가 아닐까 싶은데, 뭐 요즘 들어서 뭐 티빙이나 디즈니 플러스나 하는 다른 OTT 서비스들의 이런 성장세도 조금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이제는 거의 필수품이 된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OTT의 강자는 누가 될지, 전통 강자 넷플릭스 대 신흥 강자 디즈니의 격돌, 이번 추석 특집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은 씨부터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쭉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점유율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우세한지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OTT 점유율을 보면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점유율이 21%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가 20%로 2위인데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년 조사에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2위였고 넷플릭스가 1위였는데요. 자, 이 말은 결국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몇 위였냐? 13%로 4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만 두고 보면 넷플릭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글로벌 기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점유율에 있어서 16%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14%로 2위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에 있어서도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앞선 모습이었고요. 그럼 국내 점유율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넷플릭스 점유율이 역시나 가장 높습니다. 아직 디즈니는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따라잡기에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좀 비교해보면 넷플릭스는 1,174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디즈니 사용자는 192만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점유율 측면에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완전 승이죠. 예상은 했지만 점유율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사실 저도 여러 OTT 서비스를 다 구독해서 볼 수는 없으니 넷플릭스만 결제해서 보고 있긴 합니다. 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올해 가입자 수를 살펴볼 때 관건은 이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취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빠른 성장을 보이던 이 구독자 증가세 둔화가 보이자 넷플릭스가 내놓은 해결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구독자가 반발심으로 인해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공유 계정 이용자 중 일부가 새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유료 구독자 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했습니다. 실제로 100여 개 지역의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 이후인 2분기 전 세계 구독자 수는 전분기 대비 589만 명 증가한 2억 3천만 명을 달성을 했고요. 투자 업계가 예측했던 180만 명보다도 3배나 더 많이 증가를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넷플릭스 유료화에 대해서 저는 좀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킹 받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조금 킹 받긴 하는데 또 넷플릭스를 그렇다고 끊을 수는 또 없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넷플릭스의 사랑은 다들 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넷플릭스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이런 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수 추이만 가지고 오늘 따지지 않겠습니다. OTT 서비스 강자를 가리는 자리인 만큼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도 비교를 해보자면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가장 큰 특징이겠죠. 2022년 이 넷플릭스의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가 약 58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해 넷플릭스가 935개의 타이틀과 3,531시간에 해당되는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이 한국의 콘텐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여러 글로벌 히트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자회사의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는 거겠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는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를 포함해서 마블 시리즈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 라이온킹이나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같은 디즈니 고유 애니메이션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즈니가 또 성인용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요즘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성인용 콘텐츠라니 좀 약간 동심 파괴되는 그런 느낌도 저도 이 받는 것 부분은 같아요.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마침 또 이렇게 수익성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기업의 매출 추이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추이를 비교해보면 디즈니는 매출이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계정 공유 단속으로 신규 가입자가 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출을 좀 보다 보니까 디즈니는 이제 OTT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에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디즈니의 다른 사업의 부문 또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예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는 테마파크 사업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사업이 많이 다각화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디즈니 핵심 가치 펀더멘털 여전히 강하다면서도 최근 실적 수치가 조금 실망스러웠으면서 최근에는 불확실성도 많다는 월가의 의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밥 아이거가 자리를 잡은 이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긴 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주가는 현재 21%나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특히 올해 2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주가 그래프가 내리막길 걷고 있습니다. 또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카울이 이달 초에 디즈니 목표가를 $30 넘게 하향 조정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기존 $146에서 $110가 됐습니다. 약세론자의 관점에서는 콘텐츠 개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구독료 상승을 하면서 구독자 수에 계속해서 차질이 있을 것이라 의견이 나온다고 전해졌고요. 다만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인 문제점들에서 점차 장기적인 상승으로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또 스트리밍 분야에서 넷플릭스에 비해서 디즈니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많았고요. 또 디즈니의 파크와 상품 관련한 사업들, 미국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죠. 인기인 스포츠 채널 ESPN 같은 경우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과의 불화 해결 등 긍정적이라는 점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사업 부문 그리고 저희 OTT 취향까지 좀 알아본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딱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중에서 무엇을 좀 고르실 예정인가요? 저는 스트리밍계에서는 아무래도 비디오 사업 때부터 1997년대 비디오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이 넷플릭스가 전문성 하나만큼은 최고가 아닐까 싶어서 넷플릭스에 한 표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지금 매출이 좀 가시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도 넷플릭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넷플릭스만 사용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에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처음부터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선택해도 이제 승자는 넷플릭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아닌 제3의 OTT 이름 말해도 되나요? 어떤 OTT인가요? 저는 티빙을 선택하겠습니다. 국내 브랜드를 선택하셨네요. 저는 국내 브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넷플릭스를 선택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 저요. 하시나요? 면허가 없습니다. 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아직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은 씨와 저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전통 에너지와 친환경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미국에서 벌써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 중점에 전기차와 친환경 관련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지난해 이맘때쯤 미국 의회 중간선거 때는 공화당 승리가 점쳐지면서 에너지주나 방산주가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통 에너지주와 친환경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것이 수혜를 받는지 지켜보는 것도 대선을 살펴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 주자로는 쉐브론과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유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서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간 14일 WTI 가격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연중의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연내 지금 배럴당 100달러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펙 플러스가 이 아시아의 긍정적인 수요 배경을 토대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공급 감축을 유지할 경우 올해 안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걸로 내다봤고요. 또 JP모건 측도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유지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0에서 100달러 선 사이에서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또 중국 쪽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관련해서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이슈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태티스타의 전망에 따르면 2028년까지는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 생산원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태티스타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량도 202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요.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은 친환경 에너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2028년까지는 아직 화석 연료가 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유가와 에너지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좀 각각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전통 에너지주와 또 친환경주의 비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공약 차이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 화석 연료 에너지 관련주들이 유리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를 대표 키워드로 걸었거든요. 이 청정 에너지 혁신을 외쳤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또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겠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륙의 석유나 가스 시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셰일 혁명 기반의 석유나 가스 에너지 자원이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 주가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를 살펴보려면 사실 실적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브론과 퍼스트 솔라의 매출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쉐브론의 매출 규모는 유가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퍼스트 솔라 매출은 좀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쉐브론 매출 경우 2021년 3분기부터 최근까지 계속 시장을 웃돌았거든요. 그래서 9개 분기 연속으로 예상을 웃돈 모습인데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돈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분기를 좀 예시로 보면요. 시장 예상치는 7억 1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때 실제 수치가 5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이가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쉐브론이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먼 미래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양쪽의 입장들이 나름은 다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이 오기 전까지 화석연료의 사용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IB들의 평가도 조금은 나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둘 다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쉐브론부터 조금 평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점쳐지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유주인 쉐브론은 흔히 유가와 비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가가 높아지면 쉐브론의 매출도 함께 늘어날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쉐브론이 요즘 호주에서 운영하는 휘트스톤과 고르곤 가스전 노동자들의 파업,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호주 LNG 공장의 파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쉐브론 측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은 쉐브론 주가의 향후 흐름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주제가 전통 에너지주 vs 친환경주이지만 약간 벗어나더라도 쉐브론의 주가 전망을 논할 때 이 호주 LNG 공장의 파업이 빠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또 초과 근무 축소 등이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노사 간의 합의가 들어간 지는 꽤 됐지만 좀처럼 접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쉐보론 측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에 파업 중단 조치를 위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태가 쉽게 진정될 기미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 등락과 함께 쉐보론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글로벌 IB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쉐보론이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될지 주가 등락에도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퍼스트솔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퍼스트솔라에 대해서 조금 인상 깊었던 점은 요즘 낙관론들이 외신 헤드라인에 참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저희 정규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BMO 캐피탈이나 도이치방크 등이 퍼스트솔라가 지금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전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약 $235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방송 직전에 찾아봤더니 현재 퍼스트솔라 오늘장 기준 $167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25%가 훌쩍 넘는 셈입니다. 이에 더해서 퍼스트솔라는 현지 시간 7일 애널리스트의 날 행사도 개최해서 대중들의 이목이 좀 쏠리곤 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려 6년 만에 열린 건데 여기서 퍼스트솔라가 자사에 대한 장밋빛 미래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향후 3년간 판매 관리비 통제를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강조를 좀 했고요. 인플레 감축법 효과 등을 제외하고도 핵심 총 마진율을 현재 20%에서 무려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퍼스트솔라의 방막 큐어 모델 그리고 직렬 기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성장률도 최대 20%에 달할 예정이라고 좀 자신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펜하이머와 JP모간, 도이치방크 등이 낙관론자로 좀 꼽혔습니다. 월가 전문가 28명 가운데 16명, 즉 57% 정도가 퍼스트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혹은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UBS나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를 약간 낮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지켰습니다. 전자들은 퍼스트솔라가 공개한 3년 로드맵에 따라서 매출 총 마진이 올해 35%에서 내년에 42%, 또 2026년 말에는 60% 이상까지 높아진다는 내용과 함께 높은 매출 성장 가이던스 등 투자자들이 원했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며 탄탄한 수주 잔고와 강력한 평균 판매 가격, 견고한 성장 모델을 반영했을 때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반드시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 에너지주에서 친환경 에너지주로의 전환점에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보니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고 전통적인 정유주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친환경 에너지주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연말까지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선택을 한다면 어떤 종목 선택하실래요? 저는 이게 연말까지라는 기한이 주어졌으니까 정유주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살펴봤듯이 뭐 JP모간, 시티 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국제유가가 $100 이상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정유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저도 연말까지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정유주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퍼스트솔라에 대해서 열심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 민망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니까 저는 정유주 하겠습니다. 저도 연말까지는 정유주로 가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친환경과 그렇죠. 신재생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업들도 다 ESG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라면 저도 정유주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금 퍼스트솔라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제에서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전통 에너지 관련주도 힘을 아직은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수민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시장의 핫 키워드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는 정말 이제 중요한 빅테크 이슈입니다. 요즘 이슈를 준비하다 보면은 저희가 맨날 외신을 읽잖아요. 진짜 인공지능 얘기가 안 나오는 날이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AI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AI 관련 규제들도 요즘 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AI, 그중에서도 생성형 AI를 둘러싼 이 경쟁 구도가 굉장히 지금 극심합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에 이어서 최근에 GPT 대항마로 거론되는 구글의 제미니까지 출시가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바드나 챗 GPT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써봤는데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어떤 질문 하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웃긴데 한국경제TV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GPT한테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더니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랑 답변이 대화를- 센스 있었던 게 자기가 2017년이니까 2019년까지밖에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뭐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되게 신기한데요. 그쵸? 저는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궁금해서 유튜브랑 이제 기사에서 이 GPT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사업 부상까지 해준다 이런 기사를 보고 솔깃해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너무 뻔한 대답만 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저 궁금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1번 뭐 언어를 배우세요. 뭐 2번 어디를 배우세요. 이렇게 나무 위키에서 대답을 해줄 만한 이 뻔한 대답들을 내놔가지고 10가지 정도를 해줬는데 제가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챗 GPT에 대한 이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인강들도 많이 나오고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캐치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실감을 했습니다. 저도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가은 캐스터 생일이어서 제가 생일 선물을 주려고 20대 여자 생일 선물 추천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들을 추천해 줬어요. 저는 챗 GPT 정말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가은 캐스터가 최근에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물어봤더니 갖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어서 저한테 그 톡으로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챗 GPT는 좋았지만 활용도는 없었다라는 네, 내용을 강아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드보다는 이렇게 챗 GPT가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생성형 AI 출시 시점을 봤을 때도 챗 GPT가 좀 더 빨리 공개되지 않았나요? 네, 오픈AI는 작년 11월 30일에 챗 GPT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후 출시 2달 만에 가입주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생성형 AI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뭐 구글도 뒤이어서 바드 AI를 올해 2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드 AI를 당시 시연하는 과정에서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오류를 범하면서 좀 그때 시장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답변을 어떻게 했었냐? 제임스 웹 망원경이 태양계 외부 행성을 촬영한 최초의 망원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나면서 구글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바드 AI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출시했지만 대중들한테 공개가 된 건 3월이었고요. 그것도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야지만 바드 AI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개가 된 건 5월쯤이었는데요. 이때 뭐 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출시를 했느냐? 이걸 두고 본다면 챗 GPT가 승기를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에도 있어서 좀 챗 GPT가 압도적입니다. 바드 AI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약 3천만 명이었는데요. 챗 GPT는 올해 8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8,0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 이용자 수가 석 달 연속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바드 AI랑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압도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1억 명을 작년 11월 출시 이후 2달 만에 달성을 했는데 바드 AI는 지난 5월 서비스를 전체 공개한 이후 현재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억 명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마치 챗 GPT랑 바드 AI의 대결이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의 대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도 디즈니 플러스의 편을 약간 들었다시피 지금도 바드 AI의 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챗 GPT가 바드 AI를 앞섰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글의 챗 GPT 잡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드 AI도 이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디즈니 플러스처럼 성장세가 놀라울 수 있는데요. 바로 제민입니다. 구글의 새 LLM, 그러니까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제민이 출시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기능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바드 AI의 한 단계 도약이 점쳐지는 부분이라고 감히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민이란 과연 무엇이냐? 제민이는 챗 GPT-4의 대항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미니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는 무려 1조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5천억 개로 추정되는 챗 GPT-4보다 2배나 큰 규모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 말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AI 경쟁이 한층 더 격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바드 AI가 챗 GPT를 넘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미니는 텍스트 요약 생성, 코딩은 물론이고요.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는 멀티모달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이 과연 뭐냐?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키는데요.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생성형 AI가 텍스트 기반을 넘어서서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멀티모달 기능은 지난 3월 출시된 챗 GPT-4에도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밀가루, 우유, 그리고 계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재료들로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팬케이크나 와플 같은 조리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챗 GPT-4의 멀티모달은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습니다. 구글의 제미니는 텍스트를 입력할 때 이미지 생성 기능이 들어가니까 이 이미지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큰 차이점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지랑 개인적으로 이 글이랑 연결해주는 기능이 높아진다면 쇼핑할 때 옷을 좀 원하는 옷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도 방송할 때 의상이 마음에 들면 그 의상을 좀 검색하고 싶은데 저희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그 이미지를 좀 더 잘 인식한다면 그 의상을 좀 더 잘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바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미니가 이미지 부분에서 조금 승기를 잡는다면 그동안 오픈 AI에 한 발씩 밀려왔던 구글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평가들도 좀 적지는 않은데요. 제미니는 올해 말 베일을 좀 벗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버텍스 AI를 통해서 제미니가 기업들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제공이 될 예정인데 초기 버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챗 GPT-4와 비슷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추후 보안에 보안을 더해가면서 완성형에 가까운 제미니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2인자기는 합니다. AI 업계에서는요. 구글이 1인자인 오픈 AI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 재미있게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을 지금 비교하고 있긴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일단 생성형 AI라는 측면에서 알파벳의 바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두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투표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저는 챗 GPT 하겠습니다. 네. 저도 챗 GPT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점효과 무시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챗 GPT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바드의 표를 던져주신 분은 없는 걸로 혹시 마음 보이네요. 바꿔도 되나요? 바드의 편을 지금. 저는 바드의 제미니가 기대에 부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투표 결과를 지금 보시고 나서 바드로. 번복 보하. 번복하면 안 되나요? 네, 번복표를 인정해서 그러면 챗 GPT의 승으로 그래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소비 시장의 패턴을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보아 씨 새로운 주제 알려주실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팬데믹 이후라는 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필수재 그리고 비필수재에 대한 소비의 추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의류 또 자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루이비통 그리고 나이키를 좀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주가는 어떻게 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지, 고객층은 어떻게 다른지,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과연 루이비통, 나이키 둘 중에 승자가 누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은 캐스터부터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두 기업이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소비 패턴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키랑 루이비통 모두 비필수재를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말은 소비 여건이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게 되는 품목이 나이키와 루이비통
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팬데믹 당시에 저축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지원에 나섰기 때문에 저축률이 올라갔는데요. 이후에 저축률은 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지금은 저축이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인들은 저축, 즉 현금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빚을 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 이야기지만요. 최근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제너럴, 고급 스포츠 의료용품점인 룰루레몬이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실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소득급별로 소비 압박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타격이 크고 비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뭐 딕스 스포팅 굿즈, 풋라커 이런 스포츠 의료용품점들도 이번에는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소비 지출 둔화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이키가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보다는 소비 위축에 조금 더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회사의 주가 흐름도 좀 비교를 이번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18%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만 최근 6개월 동안은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월에 유럽 기업 최초로 시총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명품 소비가 늘어난 것이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나이키 주가 흐름은 또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20%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년 동안은 10%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20% 하락하고 있고요. 이 8월 말에는 나이키 주가가 11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1980년 나이키가 기업 공개에 나선 이후로 43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나이키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또 나이키 제품의 혁신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총을 살펴보면 현재 1,480억 달러 정도인데 2021년 고점이었던 2,768억 달러 대비 46%나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두 기업들, 루이비통 그리고 나이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은 우리 예은 씨가 해줬던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할 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빚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약간 투명 눈물이 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뭐 딱히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먼 나라 이웃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자를 가려봐야겠죠. 루이비통 그리고 나이키 과연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재고 할인 정리 뉴스를 접하면서 나이키의 광고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카 땡땡톡 위에 배너로도 나이키 할인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뉴스에 본 게 그대로 뜨기도 하고 또 인스타그램에 친구들이 올리는 인증 사진 보면은 몇 킬로미터 달리기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키 표시가 우측 상단에 있는 그런 캡처 화면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재고 할인 정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MZ세대의 트렌드도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회사의 노력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뭔가요? 저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조금 더 저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지금 소비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 정도가 좀 더 작기 때문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나이키 한 표, 루이비통 한 표인가요? 네. 그러면 저는 나이키로 가겠습니다. 왜요? 네. 나이키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MZ세대를 향한 타겟팅이 잘 되어 있고 또 정말 뭐 신발만 파는 게 아니라 온갖 브랜드들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출도, 우리 생활의 노출도가 굉장히 강한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나이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이키 2표, 루이비통 한 표니까 제가 루이비통에 한 표를 던지면 동점이 되는 그러네요. 거겠죠? 월가의 늑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도 너무 많았고
두 기업을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소 투자할 때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치 밸런스 게임처럼 두 종목을 비교해서 고르는 이거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요. 시간이 많이 짧아서 많은 종목들을 다루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평소에 더 저희 특징조와 함께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이 특집 방송 시간이 50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50분 동안 나오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저는 추석 동안 이거 다시 보고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종목 공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외에도 앞으로도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당장사에서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가 끝나고 아침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